자 여러분, 이번에 큰 게 하나 나왔죠? 증강형 검색의 대표 주자인 퍼플렉시티에서 전문가 수준의 연구를 제공해주는 딥 리서치 기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무료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AI가 내놓은 답변들 퀄리티가 정말이지 말이 안 되게 좋아졌어요. 진짜 이제 인간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추론 엔진도 같이 돌아가면서 정보의 오류, 환각이 정말 많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퍼플렉시티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고 사실 구글의 제미나이도 1.5% with 딥 리서치라는 기능으로 무려 몇십 개의 웹사이트를 뒤진 다음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AI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도 올렸었는데 최근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역시나 오픈 AI의 O3 딥 리서치였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논문을 만들어줍니다. 프롬프트를 적은 다음에 대략 10 minutes of thinking, 그러니까 10분 정도 추론을 해서 웬만한 박사급 수준의 논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AI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오픈 AI의 딥 리서치와 이번에 나온 퍼플렉시티의 딥 리서치 기능을 직접 한번 사용해보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프롬프트 창 드랍다운 누르시고 딥 리서치 클릭하시면 심층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이번에 나온 딥시크 R1 모델로 생각의 사슬 추론법을 이용한 그런 리서치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직접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의 조사 연구를 시켜봤습니다. 먼저 주제는 엔비디아의 기술적 전망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다소 어렵고 추상적인 주제를 던졌는데, 일단 소스는 29개 소스를 뒤져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딥 리서치가 실제로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될지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제 전략에 맞춰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 사고 과정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낼지, 사실 여기 또 흥미로운 점이 이제 얘가 사고를 하는 과정이 전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야 이거 유저가 한국인이니까 리포트도 한국어로 써줘야 돼 라고 이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도 있고, 추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 추론단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아마도 이제 딥시크의 R1이나 오픈 AI의 O3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처럼 적당히 길게 써줬어요. 대략 A4지 한 3-4장 정도의 분량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냥 퍼플렉시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장 정도? 네, 엄청나게 짧게 나왔는데 이제 딥 리서치를 키게 되면 상당히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처도 이렇게 다 남겨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은 답변이 한 장에서 3-4장으로 길어진 것 빼고 뭐가 다르냐? 자, 오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딥 리서치 기능을 키게 되면 바로 환각이 엄청나게 줄게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여기 추론을 하면서 내용에 이상한 게 없는지 얘 모델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덕분에 정보에서 이런 치명적인 숫자 같은 경우나 내용에 있어서 오류나 환각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LLM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아? 이 숫자가 맞아? 항상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딥 리서치 기능을 쓰게 된다면 이 환각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 본문 있잖아요. 내용을 들어가서 한 90%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는 상당히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나보다 더 조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마도 제가 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다, 환각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게 뭐가 달라졌냐라고 좀 체감을 많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기술이에요. 점점 AI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정말 괜찮고요. 일단 퍼플렉시티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 벤치마크가 있어요. 이름이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그만큼 학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만 갖다가 모아놓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오픈 AI의 딥 리서치 같은 경우 한 27점 정도를 받았고, 퍼플렉시티의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한 22점 정도를 받으면서 2위의 랭크가 됐죠. 그 밑으로 이제 오픈 AI의 O3나 딥시크 R1 등 추론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실제로 문제를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사 정도 레벨이 아니라 그냥 박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레벨, 학회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이 추론, 인간적인 추론이 없이는 절대 풀 수 없을 법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답률이 한 20몇 % 정도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만, 여기서마저 이제 AI가 80점, 90점 정도 나온다면 AI가 인간 지능을 확실하게 뛰어넘었다, 일반 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본제로 돌아와서 전문가들이 퍼플렉시티와 오픈 AI,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을 어떻게 평가했냐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개발자의 라비시빌라는
본인 트위터에서 퍼플렉시티가 훨씬 더 간결하고 유용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랭스, 길이를 보시면 퍼플렉시티가 압도적으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소스 같은 경우는 무려 51개를 조사했고 유용성 같은 경우는 레벨 7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주제를 던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도 정말 가지각색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정말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AWS나 구글 출신 에버커스 AI CEO는 오픈 AI의 딥 리서치가 가장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더라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물론 이게 레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야, 내가 써보니까 이게 훨씬 낫더라, 좀 지배적인 여론이나 담론이 형성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사용자도 많지 않고 이걸 쓰는 사람이 뭐 연구자 끽해봐야 개인 소비자 레벨에서는 크게 안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결국에는 이 LLM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딥 리서치 기능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딥 리서치 기능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의 AI 챗봇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한정적인 정보만 전달을 해줬어요. 솔직히 저는 쓰면서 아쉬움과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환각도 많고 정보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의 인덱스, 깊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각 기업들이 딥 리서치 기능을 발표하면서 야, 이거는 이제 나의 세상이 왔다, 나 같은 지식 노동자들 뭔가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한 번 더 AI 기업의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저의 파트너인 한국투자자산운용 매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리서처나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겠구나. 왜? 딸깍만 하면 논문이 나오니까. 이제 지식 노동자들 전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클로드로 유명한 엔스로픽에서 이 AI의 사용이 지금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자기네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의 핵심만 빠르게 3가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증강이 자동화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는 아직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사 모델인 클로드 사용을 봤을 때 압도적인 사용은 대부분 개발자 직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혼자서 그래프가 팍 치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클로드 소넷 모델이 개발자들이 코드를 만들어낼 때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개발자 직군이 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는데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인 AI 사용률이 매우 낮았어요. 자, 저임금 일자리 중에 여기 보시면 샴푸를 해주는 사람, 샴푸어라고 표현을 했고,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 중에 오른쪽 극단,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처럼 뭔가 수동적인 매뉴얼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역시 AI 사용률이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 같은 직군, 어쨌든 손기술이 들어가는 직군은 생각보다 AI 사용률이 높지가 않더라. 실제로 몇 의사분들이랑 대화해 본 결과 약간 진단이나 영상의학 쪽에서 AI가 큰 힘을 발휘하지 필드나 임상에서는 아무래도 이 의사가 대체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연봉 중위값이죠. 한 10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연봉자,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 사람들은 거의 AI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개발자분들 얘기 들어보시면은 너무나 체감 가능했던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AI의 활용성이라든지 내 직무가 어떻게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께 인사이트를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